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중국과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2달 동안 중국 시장에서는 약 8조 원이 유출됐고,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와 태국, 한국에선 약 4조 5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글로벌 투자 자금은 북미에 몰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7일부터 일주일 동안 중국과 신흥국, 유럽 펀드에선 약 3조 5천억 원이 이탈한 반면 북미 펀드에 유입된 돈은 약 35조 원으로 10배에 해당되는 돈이 북미 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런 자금 흐름은 이례적인 현상일까요? 루카스 패러독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루카스 교수는 선진국에 돈이 많고 신흥국은 돈이 적으니까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돈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돈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흐릅니다. 선진국에 돈이 많다 하더라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세계 최대 채무국 중 하나죠. 반면 신흥국에선 연금 등 사회복지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덜 갖춰져 있어 저축률이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 중 일부는 선진 금융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선진국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더더욱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돈이 흘러들어가기 마련이죠. 9월 19일 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공부왕 이종훈 시간 있잖아요. 네. 이거 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되게 즐겨 듣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네. 진화 발전해 왔는지까지는 챙기지 못하면서 현업에 바로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맥락적으로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네. 이거를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된다. 이런 격려를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되게 해서. 감사한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제 주변에서 예. 제 라디오 들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너무 역사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지적을 하셨는데 듣고 있나요? 지금 칭찬하시잖아요. 현업에서 필요하지도 하잖아요. 아, 사모님이 지적하셨군요. 어떻게 알았지? 딱 봐도 그러네요, 뭐.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한국 영화 산업. 그 중에서도 한국 영화 전체 산업 매출과 시장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관, 극장 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니, 영화 산업 전체 매출에서 영화관이 80%를 차지해요? 네, 영화관 매출, 영화관 산업이 80%예요. 아니, 이게 요즘도 그렇습니까? 네. 이야, 대단한데요? 많이 준 거예요. 아, 그래요? 한때는 91%를 넘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이런 구조가 사실은 전 세계 영화 시장에서 우리나라만 볼 수 있는 특성이에요.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구조. 네. 그러니까 지난 2015년에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가 글로벌 영화 산업 시장 매출 구성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는데 네. 이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영화 시장의 전체 영화 시장의 영화관 시장은 글로벌 영화관 시장은 45%. 예. 그리고 VOD나 블루레이 같은 온오프라인 비디오 시장이 이보다 더 큰 55%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5년 영화관 매출액이 전체 영화 시장 매출의 81.2%를 차지하고 있고 영화 산업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산업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2009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건데 2009년에는 전체 시장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91.3%, 2010년에는 88.1%, 그리고 2015년에 와서 81.2%니까 거의 한 10년 조금 넘는 사이에 10%가량 줄어든 거긴 해요. 예. 저도 사실 예전에 영화관 진짜 자주 갔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는 좀 뜸해졌거든요. 네. 뉴스를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영화관을 덜 찾는지 영화관 위기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방금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영화관이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서 이렇게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결국 영화관의 위기는 우리 영화 산업의 위기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합니다.
흔히들 우리나라 극장가의 최대 성수기를 이야기할 때 7, 8월 여름 그리고 추석 연휴 같은 명절 대목을 꼽거든요. 예. 좀 있으면 추석 연휴가 다가오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때가 왜 그 가장 큰 성수기다라고 불리냐면 직장인들이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놉니다. 그리고 초, 중, 고 대학생들이 놀아요. 노는 날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노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화관을 찾는 빈도가 높아지고 영화 흥행에 그만큼 유리한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영화 제작사들과 배급사들 같은 경우는 이때 7, 8월을 중점적으로 해서 1년 계획을 짜죠. 그리고 흥행 가능성이 높은 대작 영화들을 이때 주로 배치하면서 앞다투어 공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올해 여름 시장에서 소위 대박을 터뜨린 영화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극장 여름 시장에서 예. 대박을 터뜨린 영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덕분에 7, 8월 두 달간 영화관을 찾은 관객 숫자는 2,884만 4,600여 명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 매출은 2,833억 7,9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2015년 기준에 우리나라 멀티플렉스 영화 시장은 전체 영화관 시장에서 95%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극장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멀티플렉스로 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따라서 이런 관객 숫자와 매출을 거의 대부분은 멀티플렉스의 집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멀티플렉스 3대 멀티플렉스 회사의 경우 한 달 관객이 1,300만 명을 넘어야 적자를 면합니다.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번 여름 시장에 2,884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멀티플렉스 3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극장가는 적자는 면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적자를 면했으면 위기가 아닌 거 아닙니까? 오히려 웃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하면 그렇죠. 예. 적자가 아닌데 흑자가 예. 7, 8월에 흑자가 났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예. 근데 왜 그러냐? 예. 근데 세부 수치를 들여다보면 웃을 수가 없어요. 일단 코로나19가 터졌던 2020년 이후 작년까지 3년간 누적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버는 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멀티플렉스 3사의 입장이고요. 예. 실제로 CGV 같은 경우에 2021년에 영업 손실만 2,400억 원이 넘었어요. 예. 그리고 작년에 CGV가 매출이 1조 2천억이 나왔고 그리고 영업 손실이 768억 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 7, 8월 두 달간 극장 관객 수는 3,124만 8천 명으로 올해보다 300만 명 가량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출도 올해보다 393억 7천만 원 가량 더 높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 멀티플렉스 3사가 2,880만 명을 동원했지만 예. 각각의 회사들을 들여다봤을 때 이익이 났다? 안 났다? 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또한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더 웃을 수가 없는 게 2018년 7, 8월 관객 수가 5,003만이에요.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에 4,670만 명이고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반토막 난 거예요. 예. 그런데 작년보다 관객 수가 더 줄었고 그리고 매출도 더 줄었다. 작년은 엔데믹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예. 올해는 엔데믹이잖아요. 근데 작년보다 관객 수가 더 줄었고 매출도 더 줄어들었다. 결코 지금 웃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네요. 이제 코로나 완전히 끝나서 어찌 보면 코로나19 이전의 관객 수가 회복돼야지 정상일 텐데 더 줄었으니 진짜 네. 우울하네요. 근데 문제는 예. 한국 영화 산업에서 영화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이 영화관 멀티플렉스의 매출이 줄어들고 적자가 쌓인다는 것은 한국 영화 전체의 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멀티플렉스 극장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뭐 디즈니나 워너, 유니버설 같은 메이저 스튜디오와 배급사들이 야 우리 영화 제작 이제 줄이겠어, 못하겠어, 중단할래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 CGV를 갖고 있는 CJ 그리고 롯데시네마를 갖고 있는 롯데 이 대기업들이잖아요. 예. 이 대기업들이 대자본으로 투자, 제작, 배급, 극장 상영까지 모두 다 갖고 있는 이런 그렇죠. 수직 계열화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멀티플렉스 수입이 줄어든다면 영화 제작 자본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한국 영화에 투자할 돈이 줄어든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투자 위기다라는 말들이 충무로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 2012년에 윤충환과 김홍대가 쓴 영화 배급 상영의 수직 계열화가 상영 영화 선택 및 횟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보면 한국에서 1,000만 관객 영화, 1,000만 관객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1,000만 관객을 만들어내는 힘은
바로 멀티플렉스 그리고 멀티플렉스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대기업들의 수직 계열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크린 독과점. 멀티플렉스에 스크린 몰아주기로 천만 영화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멀티플렉스가 개봉 첫 주에 흥행 실적을 보고 상영관들을 다 바꿔요. 그러니까 개봉 첫 주에 1위하고 흥행이 잘 되겠다 싶은 영화로 바로바로 갈아버립니다. 예. 그러면 개봉 첫 주 흥행 스코어가 좀 나빴던 영화들 볼 데가 거의 없구나. 사라지죠. 아. 그러니까 영화 제작들은 하지만 예. 어려운 환경이지만 영화인들이 영화 제작을 하지만 극장에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극장에서 상영해주지 않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가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예. 여기에 또 반대로 이 소비자들 지금 같은 이 관객들이 지금처럼 멀티플렉스 극장을 찾는 일이 줄어든다. 영화관 가는 게 조금 꺼려진다. 이런 경우가 좀 더 계속 이어진다면 멀티플렉스의 위기가 심화되고 아예 한국은 투자, 제작, 배급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극장가의 위기는 한국 영화 전체에 근래에 볼 수 없었던 심각한 위기다. 이런 인식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런 영화류에 해당되는 영상들을 우리가 보는 방식이 네. 영화관을 직접 찾아가는 거 말고 OTT가 또 급격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라고 해야 될지 영화라고 해야 될지 이제 여러 편 나오면 드라마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여러 편 나오는 이런 물들 중에서 대작들이 OTT 그 워낙 많다 OTT에 보니까 올라오는 영화들은 사실은 영화에 가깝죠. 그 드라마들도 영화에 가깝죠. 예, 맞아요. 짧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OTT에 대한 영향 때문에 당연히 영화관 영향 받는 거잖아요. 네, 크죠. OTT, 넷플릭스 같은 OTT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티켓 가격이 큰 원인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OTT에서 좋은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OTT에는 극장에 걸리지 않는 영화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영화관을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OTT를 보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너무 비싸요. 지금 앞서 불경기다, 불황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불황이면 사람들의 주머니가 얇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려면 일반 2D 기준으로 1인당 주중에는 14,000원, 주말에는 15,000원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맥스나 4D 같은 영화 상영관을 찾는다면 2만 원 훌쩍 넘어요. 맞아요. 그러면 2인 혹은 4인이 영화관을 찾게 되면 여기에 팝콘이나 음료수까지 먹게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거의 한 10만 원 나가거든요. 4인이면. 네. 그리고 또 뭐 2인이 한 5만 원, 6만 원을 쓰게 되면 보통 이제 영화관 같은 경우 젊은 연인들이 많잖아요. 데이트 장소로 영화를 많이 찾는데 4만 원, 5만 원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극장이라는 게 젊은 연인들 그리고 학생들이 주요 타깃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학생들이 노는 방학이 끼어 있는 7, 8월 그리고 학생들이 연휴가 되는 그 추석 뭐 설명절 이럴 때 주로 대작 영화들을 상영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보다 예. 청소년 관람가 영화를 많이 만드는 이유도 학생들이 주요한 타깃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MZ 세대들에게는 이 가성비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 OTT를 통한 영화 감상이 영화를 보는 게 OTT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 게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극장을 가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대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OTT를 통해서 연인끼리 집에서 OTT를 함께 시청하는 것. 이게 극장을 가는 대안이 돼버린 거죠. 따라서 정민아가 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화관과 영화 산업 전망이라는 논문을 보니까 앞으로는 극장이 아닌 OTT와 TV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요. 이런 전망은 사실 지금 거의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전망이기도 합니다. 예. 1945년부터 TV가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1950년대 이른바 극장과 TV의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TV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니까 1950년대 가면 미국 가구들 같은 경우에 전체 가구 숫자보다 TV 보급률이 높아요. TV 생산과 보급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극장의 종말, 극장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높아졌는데 당시는 극장이 TV를 압도했어요. 그리고 예. TV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OTT를 등에 업은 TV가 극장을 꺾고 승리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시 1940년대, 50년대, 60년대는 극장이 살아남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엄청난 스케일의 영화들, 뭐 배너를 비롯해서 이런 큰 화면으로 봐야 실감나는 그런 걸로 어떻게 보면 승부를 봐서 자신들의 잔존 여명을 쭉 이어왔는데 요즘은 진짜 큰 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지 하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예. 그럼 요즘은 진짜 큰 위기일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럼 극장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예전처럼 동시 상영해야 되나? 그래서 가성비를 올려줘야 되나? 우리 그때는 표 하나 끊으면 한 세 편도 보는 적이 있었잖아요. 세 편 봤죠. 근데 그때는 또 아쉬웠던 게 세 편을 볼 수 있지만 그 뭐랄까 그 관객에 대한 그 기호를 못 맞춰요. 배려가 많이 없었죠. 왜냐하면 저도 기억나는 게 두 편 동시 영화를 하게 되면 한 편은 청소년 관람가예요. 제가 학생 때. 근데 한 편은 청소년 관람 불가예요. 맞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동시 상영이라서 기억나는 게 한 편은 영구와 땡칠인데 네. 한 편은 이상한 성인 영화. 에마 부인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은 지금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티켓 예. 가격을 낮춰라라는 그 영화계 현장의 목소리는 높아요. 하지만 예. 영화관 사업을 하고 있는 멀티플렉스 업계에서는 택도 없는 얘기다라고 얘기해요. 가격을 지금 1,000원, 2,000원 낮춰서 될 일이 아니다. 예. 지금 관객들이 원하는 티켓 가격은 10,000원이다. 그리고 주말에 11,000원 정도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의 적자를 뭐 고사하더라도 빼더라도 지금 물가 상승률을 생각한다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극장들은 앞으로 어떻게 생존을 깨야 될까? 예. 콘텐츠와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 쪽에서부터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그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1905년부터 1919년 사이에 미국의 초창기 극장들을 보면 두 부류의 극장들이 있었어요. 예. 하나는 노동자들을 위해 아주 싼 가격을 받는 니켈로데온 극장. 예. 아주 뭐 작은 니켈이라는 그러니까 동전으로 그러니까 입장권을 살 수 있는 네. 그런 싸구려 극장. 그리고 부유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 궁전.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 영화 궁전은 이 단순한 극장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건축 양식도 웅장했고 마치 오페라 하우스처럼 곳곳에 정말 그 안내하는 안내인들도 있었고 예. 조각 장식들 뭐 굉장히 화려한 조각 장식들 많았고 휴게실이라든지 라운지 대기실에 뭐 화려한 샹들리에들이 있고 예. 고급 의자가 있고 한마디로 오페라 극장식의 영화 전용의 대형 극장들이었단 말이에요. 저가원이군요. 네. 저가 영화관은요. 저가 영화관은 정말 냄새나고 불편한 의자와 예. 하지만 영화를 틀어준다는 거예요. 이민자 노동자들이 좀 어떻게 보면 쾌쾌하고 지저분한 공간을 가게 되는데 그것과 상류층들은 구분하고 싶었던 거죠. 이 사람들과 나는 같이 영화 보는 게 싫어. 그리고 영화관이 너무 쾌쾌해. 장소가 너무 불쾌해. 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화 궁전이라는 개념의 두 가지 부류의 이 영화관들을 운영했는데 이런 영화 궁전 전략이 지금 미국 중심으로 해서 실험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화관 시설들을 더 고급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 최대 영화관 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AMC 같은 경우에 여기 멀티플렉스 체인으로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 AMC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1일에 현지 시각으로 9월 1일에 미국 여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순회 공연 실황 에라스 투어를 영화관에서 상영했거든요. 예. 근데 예매 첫날에만 우리 돈으로 346억 원을 벌었습니다. 티켓 판매가 시작된 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기록을 깼어요. 그리고 가장 인기를 끈 상영관이 아이맥스라고 하는데 250관 아이맥스의 전미에 있는 250관 아이맥스 입장권이 일찌감치 다 매진됐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 공연 실황 그리고 가수들의 공연 실황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배우 방송인 그 작가 파업이 있잖아요. 예. 컨텐츠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영화관에 지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아이유의 공연, 가수 아이유의 공연이 담긴 더 골든 아워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이런 전략은 이미 방탄소년단과 임영웅 콘서트로 한번 검증된 전략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멀티플렉스 3사들도 이 공연 영상 제작과 공간 사업으로 발을
넓혀가겠다 이런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돌비 4D 스크린을 3면으로 확장한 스크린 X, IMAX 같은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영화관들이 공연 실황을 틀어주면 이건 MZ들에게 먹힐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관의 변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이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조만간 추석이잖아요. 예. 네, 추석하면 저희가 달을 떠올리죠. 그렇죠. 네, 달에 토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엔 토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달 가겠다고 로켓을 하도 쏘고 있어서 오늘 달을 향해 가는 각국의 움직임 또 이제 태양까지 가고 있거든요. 우주에 향한 얘기 좀 즐겁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시 달이 이슈가 됐던 가장 큰 계기는 요즘 인도가 인류 역사에서 큰 획을 하나 그었더라고요. 대단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인도가 지난 8월 23일에 찬드라얀 3호라고 하는 탐사선을 이제 달로 쏘아 올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달 착륙에 성공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4번째예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소련, 이제 러시아 전에 소련, 중국, 그 다음에 인도가 이제 4번째고, 그다음 또 세계 최초인 기록이 있는데. 네. 달에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게 지구처럼 예. 이제 북극 남극이라는 게 있잖아요. 달의 남극 착륙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이 찬드라얀이라는 말이요, 그 산스크리트어로 달의 차량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달에서 움직이는 이 차량을 아주 역사적으로 잘 착륙시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역사적인 날로 했고, 또 이날 착륙에 유튜브로 이걸 생중계를 했거든요. 예. 달 착륙 장면을 전 세계에서 700만 명이 지켜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인도가 이 세계에서 4번째로 달에 갔다는 것도 전 참 놀라웠습니다만 네. 특히 이번에 놀라운 성과 중에 하나가 그 달 착륙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나 한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굳이 소련이라고 얘기 드렸던 이유가 네. 있어요. 러시아가 실은 지난 8월 11일에 예. 이제 루나 25라고 하는 이제 궤도 위성을 달에 원래 착륙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달 착륙 직전에 충돌을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없어진, 소멸을 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계속 이 달에 착륙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시도를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는 걸 봤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일단 이게 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있는 지구랑 달라서 중력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인데 이걸 안전하게 내려갈 때 천천히 하강하는 감속 기술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빠르게 돌다가 이게 천천히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 그게 아주 철저하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 계산이 안 맞아서 딱 사뿐하게 떨어지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쾅 하게 되는 이런 이제 형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예. 또 오히려 이제 예전에 뭐 아폴로도 있고 뭐 달 착륙한 거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1970년대 전에는 이렇게 달에 대한 욕심 미국과 소련이 있었는데 1970년대 후반 이후를 보면 우주 개발의 중심이 달에 가는 게 아니라 지구 주변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도 그렇고 우주 왕복선이나 아니면 지구 주변에 뭐 이런 위성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달 착륙을 예전에 노하우가 있었을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세대가 좀 바뀌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달 착륙에 노하우가 좀 쌓일 기회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몇몇 국가가 성공했던 게 요즘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었던 이 상황에서 이제 인도가 이제 안전하게 이제 달 착륙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오히려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네. 오히려 노하우가 감소한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인도가 특히 달의 남극에 세계 최초로 착륙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으려고 일부러 남극을 간 겁니까? 아니면 남극에 가는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남극이요 착륙하기 더 어렵다고. 왜냐하면 지면이 울퉁불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달에도 착륙이 어려운데 굳이 남극에 가서 착륙을 했던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남극이요 생각보다 만약에 인류가 정말로 달에서 산다면 남극 쪽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 이유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달에 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달이 어떻게 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찬드레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호가 이번에 도착한 거잖아요. 그럼 2호랑 1호가 있었겠죠. 1호가 2008년에 달 궤도만 돌았거든요. 근데 궤도를 돌면서 봤더니 이제 영구 음영적 그러니까 태양빛이 들지 않는 남극 지역에 얼음 상태에 물이 있다는 관측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음이 얼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물로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식수를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이거 유인 기지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또 물을 분해하면 수소를 만들 수 있어요. 수소를 만든다는 건 연료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맨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화성 가즈아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화성에 한 번에 갈 때까지 연료가 너무 많이 드는데 이거를 만약에 달을 중간 지점으로 생각해서 달에 한번 우리가 스테이션이 있고 달에서 한 번 더 이제 출발시켜서 이제 화성을 가거나 간다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달의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이다 보니까 달에서 이제 날아가는 것들이 지구보다 훨씬 더 쉽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먼 우주로 향하는 정거장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고요. 솔직히 이것보다 이제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바로 이 달 남극에 있는 풍부한 지하 자원 때문입니다. 어떤 게 있느냐? 제일 핵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히토류. 히토류요. 히토류가 이 달 남극 부분에 엄청나게 이제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히토류라는 게 지금 뭐 반도체나 전기차 등 이 첨단 제품을 만들 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중국이 이거 갖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무역에 대한 이슈를 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달에 많다라고 하면은 이 달에서 우리가 히토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또 두 번째로는 이 달에 한 10,000톤 정도의 헬륨3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그 헬륨3가 1g이면 석탄 40톤만큼의 에너지를 낸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370톤의 헬륨3면 인류가 1년 동안 소비하는 모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인데 이게 최소 10,000톤 이상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수백 년 이상의 인류의 모든 에너지원을 달에서 다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거 남극 좀만 빨리 가면은 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많은 이제 국가들이 이 남극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다. 달 남극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장연스럽게 궁금한 게 그럼 달에서 만약에요 어떤 자원을 캐잖아요. 그러면 그 자원은 사실 그럼 캔 나라 겁니까?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조약이 있긴 있는데 이 조약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우리가 달 탐사를 할 때부터 달에 가면 저것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정말 나사가 처음 생길 때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국과 소련의 뭐 우주 전쟁이 있을 때부터 많이 있었겠죠. 실제로 1979년에요. 프랑스와 호주 등 18개국이 달 협정이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달 협정은 뭐냐면 달 탐사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달 천연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달 탐사하거나 우리가 우주하면은 제일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이 이 협정에 가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유럽이나 프랑스, 호주들은 우리가 같이 채굴하면은 우리 전 인류의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미국은 여기에 가입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미국이 만약에 이런 남극에 이제 우주에 있는 그러니까 달의 남극에 있는 것을 캔다라고 하면 이건 자신의 국가의 소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실제로 2020년에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달을 비롯한 우주 자원을 자유롭게 채굴하도록 돕겠다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이스X라든지 다양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달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신사업으로 보고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나사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는 달 궤도 왕복, 2024년 달 착륙, 2026년 달 궤도 정거장 완성, 2028년 달 기지 건설 이런 식의 일정까지 잡으면서 우리가 달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전에 우리 대항해 시대 때 식민지 점령하는 것처럼 이제는 뭐 별들을 가지고 서로 내 땅 따먹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최근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죠. 네. 이 회사가 흑자를 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2002년에 이제 시작을 했죠. 예. 페이팔이라고 하는 엄청 큰 회사를 매각한 대금을 거의 다 이제 투자를 해서 스페이스X라는 로켓을 발사하는 이제 우주 기업을 만든 건데 처음부터 화성 식민지 개척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1년 동안 투자를 했어요. 예. 허황된 꿈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실제로 중간에도 망할 뻔했거든요. 근데 이걸 도와준 게 나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도와줬다라기보다는 외주를 준 거예요. 외주를.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의 그 우주 기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국가 주도나 국가의 세금을 써가지고 국가에서 만드는 나사의 형태였다면 예.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키워주는 것처럼 이 회사의 기술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나사에서 뭔가 발사를 할 때마다 이 이제 스페이스X에 있는 펠컨이라는 걸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다 아시다시피 로켓이 발사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실패도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적인 기술을 만들고 안정화되고 흑자까지 전환할 수 있었던 데는 어떻게 보면은 나사가 그 자국의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외주를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계나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조달 입찰해서 그들 네.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네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이 점점 발달하다 보면 네. 일론 머스크의 꿈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화성 도전. 그렇죠. 이것도 머지 않은 건가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 우주 정복에 대한 단계별 도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지구 주변을 거의 빽빽이 메울 정도로의 이 위성이죠. 이제 위성인데 이게 통신 위성, 예. 6G를 할 수 있는 저궤도 통신 위성을 계속 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으로 바로 가는 게 안 된다면 뭐 달을 거쳐서 화성으로 간다거나 이런 전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정부의 자금이 기업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니까 뭐 자연스럽게 발전을 볼 수도 있겠죠. 네. 미국이야 달 연구에 대해서 예전부터 진행됐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정말 인도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럼 원래 인도도 이렇게 달에 대해서 진심이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달 하면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을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인도도요. 1969년에 나사 같은 인도 우주 연구 기구라고 하는 ISRO를 이미 만들었다고 해요. 69년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주 개발에 일찍 눈을 떴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드라얀 3호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착륙에 성공한 건데 찬드라얀 1호는 2008년에 쏘아 올렸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을 보면서 물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 2호는 2019년 9월에 이제 착륙을 목표로 쏘아 올렸는데 착륙엔 실패했지만 이때 노하우를 좀 얻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갖고 이번에 이제 성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도의 이 발사는요 가성비가 엄청 좋은 걸로 유명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달에 뭔가를 쏜다 그러면 최소 뭐 몇 조 이상, 뭐 몇십 조 이상 생각되잖아요. 근데 예. 이번에 이 찬드라얀 3호가 도착하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준비 과정에 7,500만 달러. 그러니까는 1,300원 기준으로 하면 975억 썼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네, 와. 정말 놀라운 거죠. 이 우주에 발사를 해서 도착을 하는데 1,000억도 안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 미국에서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2025년까지의 예산이 120조입니다. 120조 9천억인데, 예, 1,000억도 안 된 돈으로. 네, 그렇죠. 실제로 지금까지 중국에서 지난해에만 지출한 우주 비용이 약 15조 6천억으로 추정되거든요. 이야. 근데 1,000억이 안 되는 돈으로 우주에 도착했다. 이러니까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야 이거 어떻게 가능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수학을 잘하는 그 인도의 기술력이 제대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우주 산업은 인건비 싸움도 아닐 텐데 대단한데요. 예. 그러니까요. 앞으로 인도가 우주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큰 영감을 준 게 바로 그 나사와 그리고 스페이스X의 관계라고 그래요. 예.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 인도가 1960년대부터 자국 이 연구진에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나사가 하듯이 그냥 국가 주도로만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스페이스X의 모습을 보고 예. 최근에 이 인도에서도 이 민간 기업들한테 자기의 노하우를 주거나 R&D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외주를 주는 형태로 발전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지금 이렇게 아주 빠르게 이제 가성비 좋은 기술이 발전됐고요. 며칠 전에는 심지어
이제 달 남극 착륙에 이어서 태양 탐사선도 인도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야. 이게 그 아시아 국가로서는 지금 처음으로 만약에 태양 관측 미션이 성공한다면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태양의 대기를 관찰하는 기술까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지금 가성비 좋은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외의 국가들 중에서 또 달 탐사에 관심 있는 국가들이 더 있을까요? 일단은 러시아, 미국, 중국은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일본이 최근에 아주 빠르게 또 이 기술에 대한 도전을 해서 이제 지난 9월 7일에 일본 최초로 H2A라고 하는 달 탐사선 로켓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있는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이런 기술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인도와 일본이 우주에 대한 협력도 좀 본격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본이 이렇게 쏘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의 달 착륙선이 달 남극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거를 일본하고 같이 분석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국가들이 본인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들도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건 딱 하나죠. 우리나라는 언제 달 가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누구랑 협력을 해야 하느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달 탐사 사업이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있는 이 예산안이 정말 크게 잡아서 10여 년간 6,286억을 투입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되겠느냐라는 이런 걱정이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국제 프로젝트를 주도할 때 지금보다 좀 공격적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인 탐사선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우리나라도 소속은 돼 있거든요. 예.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조금 이른 추석 특집이었네요. 달로 가셔야죠. 예. 아주 친숙한 소재인 달에 숨겨진 경제적 얘기 오늘 고마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김건모의 서울의 달입니다. 오늘 달 탐사에 대해서 배워봐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